많이 원했는데 옆에 일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너무 아까워요. 원칙주의자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그쪽이 많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요. 네, 그 너무 때문에 아까워요. 상대적으로 막 힘든 상황이었고 좀 낙심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또 그 금전적인 여유가 또 사실은 좀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시는 선거 너무 많이 잡아 나오셔가지고 그냥 흔히 말하면 본인 밥값 같이 하시는 분들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충족을 못 시켜줌에 따라 좀 많이 옆에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진짜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일하면 엄청 잘하실 예, 분인데 정말. 그리고 네. 일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적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제주에서 봤을 때도 저희 이제 도민으로서도 손해고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참 보면 정치라는 게 본인의 개인의 역량과 똑똑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서요. 예. 그 주위에 분들이 한 저는 60%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이 그 목까지 좀 많이 제가 서귀포라 가지고 그 제주시를 오려고 했는데 서귀포 쪽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총선 때는 저 사실 장성철 위원장 때문에 일로 오려고 했거든요. 그 선거 뛰려고. 그 제가 도지사 선거 총책 젊은층 총책을 한 3번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전 지역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 쪽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저도 서귀포예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서귀포예요. 제주시. 어디? 저는 그 태어난데 저는 영천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요. 그 위에 보면 옛날에 용두골이라고 있었어요. 돈내코 위에. 네. 거기 그 산골에 저 태어났고 거기서 10살까지 자랐고 외가는 남원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 바로 옆집이 우리 친구 집인데 그 동네. 그쪽이니까 좀 그쪽 지역을 좀 아시겠네요. 음. 이제 저기 이제 상임위원회가 바뀌잖아요. 예. 네,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뭐 뜻하신 대로 이렇게 만족하시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임위에서 결과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든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혁신학교가 제대로 작동이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 시 아시다시피 그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이 77%대 23%인데 그 중에서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활기록부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성이 없습니다. 제가 미리 결과 나오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마 애월고등학교 미술학과는 아마 전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성적이 날 것이다.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그 다음에 대정여고, 대전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엄청난 성과를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생활기록부에 가지고 있는 평가인데 평균 페이지 수가 애월고등학교 미술학과는 23페이지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애들은 80% 애들은 전국에서 갈 수 있는 학교를 거진다 갈 수 있는 조건일 것 같다. 지금 시스템상 난리 났습니다. 남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승문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계적 성과, 그 다음에 애들이 발전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가고 싶은 학교, 원하는 대학과를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걸 한 학교가 그 학교들입니다. 대기고등학교라든가 1고라든가 5고 이런 데는 평균 페이지 수가 13페이지 정도인데 그 남주고등학교 18.5페이지였습니다. 생활기록부만 보더라도 수시로 갈 수 있는 비율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결과물은 제가 이번 한 번 받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영어교육도시 활용에 대해서 네. 한 80%는 풀었는데 뭐냐면 그 또한 제주도의 자산인데 영국도시에 들어가는 애들을 통해서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볼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영어 캠프입니다. 무료로. 근데 영어 캠프를 엄청나게 줄여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속 때문에 9박 10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89명을 했는데 최근에는 똑같이 189명인데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3박 4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JDC에 소속된 뭐 법인인 제인스 대표하고 영국도시 담당하시는 분하고 다 미팅을 통해서 이번에부터는 13박 14일 이상으로 최소 500명 이상 하기로 잠정 합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야. 그 또한 브럼스몰 아시아라는 영어교육도시에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 도민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서귀포시 담당자, 그 다음에 제인스 대표, 그 국가대표 출신 아이스링크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은 한 90% 정도 하기로 최종 한 일주일 전에 결론을 나서 아마 발표는 날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우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서 통학로 문제 이걸 한번 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능력 부족으로 못 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질문을 막 뭐 해요. 아니다. 아니 사과합시다. 네. 했는데 일단 그 부의장님 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들 한번 이번에 그 뉴스인제주 저희들 창간 2주년을 지금 해서 이제 인터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하고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의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총선 때 전국 유일한 바른미래당 지역구 당선인입니다. 그래서 효돈, 송산, 영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엄청난 부담감과 그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구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주변에서 좀 얘기하시는 거는 어떠신가요?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원하셨던 내용을 공약으로 대부분이 있는데 가장 효돈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세속각 운영에 대한 정상화, 즉 태우라든가 카약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자 했는데 석 달 만에 이 문제는 해결했고 그 다음 문제였던 세속각과 보목에 이르는 해안도로, 그 다음에 자구리 해안에 이르는 관광벨트 조성을 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원희룡 지사와 협의 끝에 그 해안도로 개설 문제를 완공해서 이번 다음 달까지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스포츠 특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머무는 서귀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했는데 해중경관 지구라 해서 400억짜리 사업이 저희 지역구에 들어왔습니다. 이 통해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문화타운 이것이 조성이 현실화됐고 며칠 전에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쪽 해안도로 굉장히 경관이 있을 텐데 네. 세수가 저도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라이딩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근처로 해서 하는데 그 문제가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단순하게 해안도로라든가 해양 스포츠 특구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화 특구 조성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1차 산업과 이러한 스포츠 문화가 결합된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을 통해서 함께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반드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갈치 폭등에 따른 가격 현실화에 따른 직거래 장터, 밀감 또한 제주도민들은 아주 맛있게 먹는 밀감인데 육지 가보면 다 부패한 밀감, 그에 따른 신뢰도 하락, 이 문제를 이런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질거래 장터를 어디 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문화 특구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직거래 장터를 거기에 만들고 싶은 게 네, 저희 욕심입니다.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송산동하고 그 효동 그 지역구 있잖아요. 예. 영천동 그 발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까 정리를 하면 예.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저희 지역구는 효도는 네. 1차 산업 밀감과 더불어 경제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송산동인 경우에는 수산업과 같이 경제, 관광 경제이고 그 영천동은 밀감입니다. 즉 저희는 밀감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 그다음 수산을 위한 정책, 그다음에 관광을 위한 정책을 따로 해야 되는데 밀감을 위한 정책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다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5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원희룡 도지사, 도의원들이 대부분 공약으로 내셨던 해상 운송비 문제, 특수 배송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농업 쪽에서는 예.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기재부 반대기 때문에 기재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 또한 2018년 11월 23일 날 울릉도를 지역구도 박명재 의원이 해운법을 개정하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해결은 받습니다.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한 법 개정만 하면 됩니다. 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농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을 떠나면 그 다음은 모든 섬 지역에 대한 거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즉 기재부에서는 할 의욕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원희룡 지사를 포함된 제주도 공무원들께서는 올라가가지고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5대5로 하자. 2014년도 기준 740억 해상 운송비 비용을 5대5로 하자. 지금은 아마 세월호 이후에 한 2,40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5대5로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법을 통해서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이 또한 안 되면 문대림 이사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운 공사를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도하고 JDC 국토부가 같이 한 해운 공사 유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해상운송비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FTA 자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는 해상운송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라? 이거는 어부성설이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해상운송비 문제를 농업 쪽에 첫 번째 비중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수산 문제는 아까 저번에 도정 질문했던 해운법 24조 때문에 통발업, 장어 통발업에 대한 원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업기를 통해서 통발을 다 걷어내고 이제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어느 때까지냐면 해운에 대한 많은 법들이 제주도에 이양하기 전까지입니다. 제주도에 많은 법들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양됐지만 수산법만은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를 지역으로 둔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네. 제주도가 그런 거에 대해서 권한을 못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주도 바닥인데 맞아요. 제주도 네, 여기 섬이고 시다가 할 수가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보니까 법조항을 다 뒤져봤거든요. 다행히 이것도 2014년도 개정된 그 해운법 또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그나마 이룬 성과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관광은 아시다시피 서귀포는 공항이라든가 헬스케어 타운 엄청 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서
해결하지 못함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현재 위기인 경제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쪽 또한. 그다음에 도의 부의장으로서 2년 동안 하셨잖아요. 예, 1년 가까이. 1년 좀 지났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돌아봤을 때 뭐 어떤 부분은 잘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좀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사실은 그 부의장의 역할을 의장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또 의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부의장을 포함된 회장단이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소통의 많은 부족을 통해서 부의장 역할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흔히 말하면 뭐 지역 축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역할 비중이 그렇게 많이 흘렀더라고요. 또 이 또한 과도한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다수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방심과 또 그 협력의 관계를 좀 생각하지 않는 또한 저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몇 개월 동안 또 활동이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덜 하는 부분 또한 있는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 협력에 대해서는 나름 충실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그 역할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 상임위가 교육위에서 정도만이 아니고 그냥 부의장이 그 의미라든가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 중에서 부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할당 부분은 교육청 또한 잘 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게 그 당에 이렇게 다수하고 이제 소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미통당이 한 5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미리도 알고 있었고 우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 친한 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들어와서 친한 의원님들도 많고 해서 저는 활동함에 불편함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할에 대한 부당함이라든가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작동하는 힘이 지금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장이 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의장이 아닌 그냥 야당의 역할 또한 굉장히 축소돼 있다.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협의를 통해서 왜 안 되는가를 회장단이든 같이 모여서 그걸 충분히 설명하고 이 또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시는 거는 그냥 권한만 이용하시는 거네요. 권한이 있는데 의무는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보건데 의무는 뭐냐면 의장의 역할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 의장하고 저는 형님 맛이 지날 정도 굉장히 친합니다. 경해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일이고. 저는 아니 그게 프로입니다 원래. 예. 일에서는 한번 격렬하게 딱 싸우고 또 그건 1인 일이고. 저번에 한번 싸우는데 선후배는 선후배. 삐졌더라고요. 한번 저번에 그 공항 관련해 가지고 엄청 삐지셔가지고 저한테 하니까 말 야 피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딱 쳤거든요. 형님 그 정도로 삐졌습니까? 이거 없어요 형님. 손잡아 그래 한 200m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게 다시 좀 풀더라고요. 성격도 또 호탕하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 또 우리 의원님이 활동이 참 기대되는 그 성격적인 면에서도 호탕하시고 이렇게 뚱하고 이런 부분이 없고
대범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하시는데 많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뭐 존경하시는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예. 좌우명을 하고 계시는 인물 이런 거라든지. 그 좋아하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분은 뭐 인터뷰 내용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제학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경제학 책은 엄청 봤습니다만은 특히 프랑스 쪽에 많이 봤는데 프랑스의 많은 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굉장히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이라는 이 정치적으로 아주 큰 위대한 인물을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약간 뒤처진 거 아니냐. 나중에 또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서구에서도 100년 넘게 이룬 경제화를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경제화와 민주화를 이뤘다. 그렇다면 반드시 탈이 날 것이다. 그 탈이 IMF 사태다. IMF 사태라는 이 위기에 김대중이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을 쓰기 위해서 킵해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경제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흔히 말하면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통한 화합을 위해서 이룩하신 대통령이다. 즉 보복에 대한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보복보다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소통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때 근무하게 하셨어요? 언제요? 그때 했습니다. 그때 했거든요. 제가 정치적으로 그분이 했던 발언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발언이 92년도에 했던 발언인데 젊은이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젊은이가 아니고 늙어서까지 혁명을 원한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멘트를 아직도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92년도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갔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저 9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네, 93학번 때,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상고 갔는데, 그때 공부는 뭐 학교에서는 1, 2등 했으면 거짓 1등 했는데, 문제는 책은 정치경제책만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F입니다. 예. 책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 책이라든가 그분 하는 걸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을 건데 그 학생 중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좀 관심이. 있고. 예. 네, 정치경제책만 엄청 봤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지만 정치, 경제, 영재였던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타고난 정치인이었다. 이제 아니, 원래 떡잎부터 정치인이었다. 뭐 이런. 아니 누구 영향받지 않았을 때 그게 학교 다닐 때 그쪽에 그렇게 관심 그러니까 쉽지가 떡잎부터. 않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가 계기가 혹시 있을 것 있으셨는지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계기 같은 거라든지. 저 경제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모든 지역을 전국을 제가 거진 다 가봤습니다. 그 시군.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한 지역 가면 이 지역은 어떤 거면 사업이 될 것이고 이걸 계속 지역별로 다니면서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여기는 이런 사업하면 될 건데 이 지역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인테리어 이런 거 보면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느낀 게 정치와 경제를 두 개 다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경제적으로 가진 다음에 그 다음은 정치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다 포기하자. 그래서 제가 경제 정치 이쪽 책을 많이 보지만 사업은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어떤 거 하셨어요? 그 돈 내고 물, 그 동네 물 팔았습니다. 그 밀감밭에 가뭄 들 때 군대 가기 전에 20살 때 노고당 떼은 돈을 해서 3천만 원 벌어서 군대
가게 갔다 와서 범상치가 김치 장사 26살에 김치 사업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호텔 다 납품하고 일본 수출하려고 했는데 홍수 나가지고 기계 요 공장 여기 요동을 했는데 그래도 잠시 혹시 날이 그때는 집중호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 질문할 때 한번 처음 할 때 욕 먹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는데 그 배수구멍 막힌 거를 뚫으라 했던 게 있습니다. 예. 글로 역류했거든요. 저희만 청소 깨끗해 보니까 다 글로 역류해가지고 저희 공장에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요, 맞아. 1도 지구 여기 1도 2동 주거 아파트 맞은편에서 김치 공장을 했었는데 김태한 시장 시절에 그거 그만두고 그다음에 사업 쪽으로 좀 대학교도 가고 전세계도 다니고 여기저기 전국 다니면서 준비하다가 했습니다. 되게 멋지게 살고 계시네요. 현재 시점까지.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네, 앞으로 지금 젊으시니까는 앞으로 하실 일도 많고 하실 수 있는 에너지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는 정치적인 야망도 많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저는 그까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역 주민한테 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능력을 키워진다면 어디까지 정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NGO 활동 마지막 저희 꿈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혹시 지영민에게 남기고 싶은 뭐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힘든 시기에 그 어린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지역 주민과 도민 여러분께 아닙니다. 아니 이거 찍고 다시 한번 찍어봐. 그걸 한번 연습하고. 연습? 아니 일단 연습 안 하셔도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이게 60초 영상 하나 나갈 한 컷 나갈 거고요. 요거는 저 기사로 해서 같이 해서 나갈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 총선 때 너무나 과분하게 너무나 어리고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진정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오로지 지역 주민과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더 해주세요. 네, 이제 편안하게. 여기까지 공식적인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질문 중에 뭐 빠진 거 있나요? 뭐 아니면 더 하고 뭐 싶은 더 거?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귀포에 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진솔된 우리 기자들하고 공동 토론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만의 목소리만 밖에서 내고 있고 맞아요. 예. 또 행정은 또 행정 나름대로 변명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피해보는 거는 지역 주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같이 진솔된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게 기자분들도 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공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헬스케어 타운 영리병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역 주민도 엄청 피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동과 토평동 마을 지역 주민들이 조상 몇 가지 파헤치면서 이거를 허락해주면서 내놓았던 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2002년, 2004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려 관광을 통해서 서귀포 활성화를 하라 해가지고 8,700억 이상을 투여됐는데
그때 당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때까지 봉사했던 모든 것은 지금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한 가지 이슈만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역 주민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그런 대화와 논의가 아닌 그 흔히 말하는 몇몇 단체에서 으쌰으쌰와 이걸 통해서 아예 모든 이슈와 그걸 붙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슈가 있을 때는 공론화를 조사가 아니고 지역 주민과 그걸 찬반 토론을 해야 되고 의회 또한 저는 의장 단석을 반창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하는 대화의장의 의회의 역할을 진정한 기능의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의장은 위에서 거짓 뭐 지시하듯이 저는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의장도 반창으로 낮추고 또 의원들끼리도 거기서 무슨 현안 상임위에서 올라온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신 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 의논하시고 그걸 같이 의논하면서 총회를 거쳐서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가든 아니면 투표를 하더라도 찬반의 의논을 통해서 해야지 의회의 기능이 그건데 그런 모든 기능을 무시하는 지금 정도의 이 정도는 저건 변화는 없었다. 전반기는. 그런데 저는 이 후반기는 그러기 위해서 협의는 아마 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의장도 안 하고. 그건 반드시 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 도민들께서도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건데 모릅니다, 몰라.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해상풍력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2011년도부터 그 업체와 지역과 도가 MOU 체결을 해서 시범단지를 운영했는데 그 업체는 아마 100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돈이 지역에. 근데 갑자기 현대라든가 삼성중공업이 약간 그 풍력 발전을 그만두면서 3년 정도는 거쳤습니다만은 5개 마을에서 한 마을로 좀 축소되면서 제가 갈 때는 전부 다 찬성이었습니다. 그 지역 모든 마을 지역 주민들 어촌계, 부녀회, 마을내 노인회 돈을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 마을 배제됐다 해서 피해 본다 해서 말은 뒤집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대화에 왜 찬성했는지 왜 반대했는지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헬스케타운도 마찬가지고 이 대정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의 신뢰도 하락이 지금 엄청납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대통령 허가받고 왔는데 투자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죠.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만큼은 우리는 왜 이러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게 할 수 있는 게 의회입니다. 의회의 장. 저는 거기서 반드시 토론을 위한 토론의 장이 의회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야 저기 국제 그 도시 영어 도시 거기서도 또 이제 다른 거 유치하겠다고 해다가 이제 틀어버리니까 막 그거를 알고서 이제 건설을 해서 이제 뭐 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분양 안 되고 막 그런 사태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끝까지 추진을 하시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잘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안 해갖고 이제 도를 신뢰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는 추진하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진정 사과하고 그걸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원칙은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원칙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다? 지사가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행정을 안 한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4년만 해야 됩니다. 4년만. 대통령 5년이면 5년만. 그러면 3년 차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돼, 사업을. 대통령 바뀐 다음에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토론과 의논 끝에 결정 내린 것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아이고. 잘도 똑똑하셔야. 난 그런 생각밖에 머릿속에. 아, 우리 강춘경 의원님은 아니, 아니 본회의 때 네. 막 이럴 때 저 하시는 거 보고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제가 그 이렇게 영상 보다가 야, 저도 모르게 그냥 아 진짜 말씀 잘 하셔 똑똑해. 아유, 아닙니다. 역시나 역시나 아 진짜 우리 저기 장성철 위원장님도 참 만만치 않게 정말 말씀 잘하시고 너무너무 정말 그분 진짜? 준비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분.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의원님 뵈니까 자꾸 같이 연계가 스타일이 비슷하셔가지고 네. 예 연관을 안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연상이 뵈니까 연상이 되고 아, 전 솔직히 되게 저희가 이제 중립이어야 되지만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이게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까운 인재라고 저는 그 아까운 인재 놓쳤다고 생각하고 좀 속으로 좀 응원을 개인적으로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유 참 이런 이 당이 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바른미래당 혼자잖아요. 근데 저는 바른미래당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때. 왜냐하면 그 제주도는 특히 지역은 지역 출신을 우선시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구 세 군데 저희 지역은 저하고 삼선 의원님 한 분이 같이 나왔고 이쪽 민주당 한 분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민주당 바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 안 했고 이 한 분이 삼선 의원 한 분이 안 나오시면은 그냥 무난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주기차게 끝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박빙이 되겠는데 그 생각은 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사실은 좀. 근데 그렇죠. 이번에 정선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애월 쪽이시잖아요. 그 애월이신데 애월에서 오히려 표가 안 나왔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게 그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인사도 있지만 좀 금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어르신들은 1,000원에 마음을 움직여요. 어르신들은. 왜냐면 버스 타가지고 제주시 왔는데 또 제주시 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탕 하나 뭐 하나 손에 좀 짊어주면 1,000원짜리 하나 비용은 본인네가 3,000원 들더라도 1,000원짜리 하나 지어주면 마음은 글로 가는데 이게 섭섭함이 엄청납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그 영향 또한 지역에 엄청 컸는데 FM들만 계시더라고요. 그 사무실 캠프에. 이건 법 때문에 안 돼요. 법 때문에 안 되면 이거 손자구멍 이거 꼭 해줘야 되는데 이 법이 뭔지나 대근에 해야 되는데 이걸 없어서 구다이근에 안아주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할 수 있는 사람이 영향이 옆에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삼촌 이거 법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으면 굉장히 이거는 그분들은 아마 마이너스 될 확률이. 이번에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우리 예기치도 못했던 이런 정말 복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단기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정말 뭐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세상이 왔다고 그게 그쪽 그런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제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이런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관광 산업이나 앞으로 그 경제 이쪽에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앞으로 뭐 이렇게 제주에 계시니까 뭐 제주 쪽에서 뭐 이렇게 어떤 사업적으로나 앞으로 이렇게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변화해야 될 그런 것들 내다보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엄청난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변할 거냐면 지금 5억 주면 제주도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10억을 하더라도 다 옵니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발생할 건다 겨울철마다.
사스, 메르스, 뭐 지금 코로나부터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돈 많은 중국인들은 무조건 제주도에 영주권이라는 겨울철에 여기서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 저는 헬스케어 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여기는 입장이 아마 저는 그걸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질적인 관광 성장을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금액이 낮아지네. 그 흔히 말하는 질적 성장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주는 게 질적 성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관광객이 오는 모든 지역은 뭐가 있냐면